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맨 처음에 던진 것은 오시마모리의 공각기동대 1995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요. 그거를 정말 문자 그대로 십수년 만에 다시 보고서 좀 막 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각기동대를 이제 누워가지고 씹으면서 소화시키던 중에 두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나는 바로 이거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나란 무엇인가, 나를 나이게끔 하는 것의 그 총체는 무엇인가 해서 두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자, 1번 물음 생명이란 무엇인가. 궁금하면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1. 명사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2. 명사 여자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 3. 명사 동물과 식물에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 자, 2번을 보시면 여자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해서 사람만 얘기를 하는데요. 3번을 보면은 동식물, 즉 생물 전반으로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동식물, 생물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완성된 생명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뱃속에 있어갖고 이제 태어날 것이 예상되는 생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체 말고요. 곤충으로 쓰자면 알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벌레는 당연히 생명인 거고요. 뻔데기도 당연히 생명인 거예요. 조만간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뱃속의 태아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났으면 갓난애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죠. 근데 이거 이제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다 되는 거죠. 지금 저 뒤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스킨답서스 저런 거 다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서 어떤 크기, 뭐 무게, 부피, 어떤 질감, 어떤 양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몸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이게 일단 생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의가 흥미롭잖아요. 그거를 존재하게끔 하는 힘.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식물 같으면 그냥 가만히 저렇게 있거든요. 있지만 쟤들의 어떤 물리학적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저 책으로 지금 보면 무질의 그 특성 없는 존재까지 분명히 가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을 지나는 동안 알베르 까미의 전집까지 갔어요. 그것도 전집도 점점점 1, 2, 3권 이제 지나가지고 이방인에서 패스트에서 전락에서 반항하는 인간에서 시즈프의 신화까지 쭉쭉쭉쭉쭉쭉 생명의 마술을 뻗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생명이 이제 계속 존재하게끔 이른바 성장하게끔 하는 어떤 힘, 원동력, 에너지까지도 이제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정의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형태, 몸이랑 한편으로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시간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긴 하는데 고정된 채로 존재하지 않고요. 계속 움직이니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물음을 이제 던지는데요. 그 물음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그건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공각기동대 영상에서 뭐라고 주제를 많이 떠들었던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이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는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슈레딩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에르빈 슈레딩거이고요. What is life? 그죠? 관사도 없이 그냥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life는 생명이기도 하고 뭐 목숨이기도 하고 인생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부제가 The Physical Aspect of the Living Cell, 살아있는 세포의 물리학적 국면 혹은 물리적 국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 있듯이 물리학자니까요. 슈레딩거가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야심찬 기획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야심에 비해서는 책이 조금 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어디 트리니티 칼리지인가에서 강의를 이제 했던데 일종의 강의 노트인 거죠, 그죠? 강의 노트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낸 건데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책을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자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정말 제 머리가 돌리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호기심이 도개 갖고 책을 펼치긴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찍는 거기도 한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엔 이제 못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시 펴가지고 중간중간에 엄청 졸면서 간신히 완독을 했는데요. 답은 뭐냐면요. 생명이라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읽어서는 생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어제 이제 누워가지고 그 까닭이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였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고 할 때는요. 아까 그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인 걸 생각해요. 큰 덩어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은 간단히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다는 거는 이 3차원적 세계, 지구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살아있는 거니까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존재감이 있어요. 크기가 있고, 뭐 키가 있고, 부피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양감, 질감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개구리를 보면 왠지 축축하고 징그러울 것 같고요. 저런 식의 이제 초록 식물을 보면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록이라고 저런 어떤 색깔이 보이고요. 좀 납작하고 동글동글하고 수분이 좀 느껴지고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욕구를 또한 충족을 시켜요. 그래서 생명은 일단 큰 거예요. 완전 공룡처럼 크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부피와 질감, 양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측정 가능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되게 작은 것도 있죠. 개미 뭐라든가 그 다음에 작고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젯밤에 저 안방에서 발견한 하얀 책벌레, 그것도 굉장히 작지만 꼬물꼬물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생명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크기,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나 세균도 뭐 생명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제낀단 말이에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이 에르빈 슈레딩거가 집중하는 거는 뭐냐면 이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을 이 사람이 그 양자역학의 창시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고전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인데, 뉴턴 물리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것이죠. 그죠? 감각기관으로 이제 측정 가능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분석하는 건데요. 자, E는 mc제곱. E는 mc제곱이 아니라 여러분 F는 ma입니다. E는 mc제곱은 아인슈타인이고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나요? 이게 이제 그 뉴턴의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 자연 철학의 뭡니까? 자연 철학의 과학 철학적 원리인가 이제 철학적 원리죠. 그 책인데요. 뉴턴은 이제 이 감각 가능한 어떤 그 법칙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이 양자역학에서 이제 다루는 걸로 굉장히 무식하게 이제 문과생답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슈레딩거가 그런 생각을 했나 보대요. 자기는 이제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적인 틀을 가지고 생명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연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이 연필, 이거 이제 그래서 초등 때 저학년 때 이제 배울 땐 이거는 고체다. 고체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다. 뭐 액체는 흘러내린다. 기체는 뭐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 연필이라는 것도 뭐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다음 뭐죠? 중성자, 전자, 원소 이런 거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멘델레예프가 만든 원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죠. 저기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그 수헬립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제 저 원소 주기율표가 있는데요. 이제 저런 식으로 원자, 원소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듯이 이런 이제 이 지구상에 우리가 경험한 이 세계 속의 모든 이런 물체들이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되게 원소 같은 원자 같은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 작은 것들의 조합, 그 작은 것들의 어떤 배치, 배합, 그 작은 것들의 어떤 기능, 역할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 현상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그러니까
작은 것, 원자, 원소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생명 현상, 생물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게 모르스 부호거든요. 모르스 부호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점 몇 개, 그 다음 선 몇 개, 이거를 가지고서 배합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의미들을 전달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뭐 한강 같은 사람 소설도 쓰고요. 뭐 예컨대 뭐 이 최재천 동물학자는 또 이러이러한 이제 저작을 만들고 저도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또 이거를 기록하면 글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어떤 기초 단위가 독특한 방식으로 배합이 돼가지고 비주기적 결정체인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게 결합을 하면은 그 굉장히 단조로운 무슨 당초무늬 같은 이런 게 되는데 그게 비주기적으로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아주 경이로운 어떤 생명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그게 이제 돌연변이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엮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이론에서 출발하여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유전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다방면에서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전제에서 출발하여 DNA라든지 뭐 염색체라든지 염기서열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드린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만 사실 그 뜻을 전혀 모른다고 봐야겠죠. 잘 모르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DNA니 또 유전자하고 염색체는 뭐가 다르냐 하면 막 장대익이나 이런 관련 학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잘하는데 잘 접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생명공학과 관련된 많은 복잡한 개념들을 에 대한 어떤 표상을 이 책에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나온 게 40몇 년인가 50몇 년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유전자학이 공고해지기 전에 유전자 개념 DNA 어떤 지형도 이런 것이 밝혀지기 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대학자의 어떤 통찰력 이런 거에 감탄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작은 걸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제 원자, 뭐 원소 이런 단위로 이제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이제 쭉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나마 접수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엔트로피에 대한 거예요.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워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무질서도. 이 엔트로피를 보다 더 제가 이야기해요. 보다 더 적합하게 우리말로 옮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평형 상태인 것 같아요. 평형 상태. 평형 상태는 뭐냐면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컵이 이렇게 서 있다. 무질서해진다. 툭 떨어져서 깨지는 거죠. 깨져가지고 아주 또 평행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고요. 이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말은 에너지인 걸로 어릴 때 언젠가 배운 것 같은데 언제 배웠을까요? 근데 에너지는요,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무질서해요. 에너지는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또 뭔가가 되려고 하겠죠. 에너지가 이제 넘치니까 말 그대로 자꾸만 뭔가 만들려 하고요. 생명 현상인 거예요. 이건 자꾸만 잘하려고 하고요. 싸우려고 하고요. 뭐 짝짓기를 하려고 하고요. 뭘 자꾸 낳으려고 하고요. 그게 에너지고요. 엔트로피는 반대로 적막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온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를 지향해요. 죽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엔트로피와 에너지는 항상 이런 어떤 대척점에 이제 있는 마치 시소놀이 같이 시소의 이렇게 양끝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슈레딩거가 생명 현상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음의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생명은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음의 엔트로피는 영어로 네거티브 엔트로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부의 엔트로피 이렇게 썼나 봐요. 부의 엔트로피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그 지적인 어떤 감각으로는 음의 엔트로피가 훨씬 더 빨리 와닿아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그래서 음의 엔트로피 하면은 엔트로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생명은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유기체가 그토록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평형이라는 불활성 상태로 빠르게 변하는 현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평형이라는 불활성 상태, 이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가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생명이라는 건 글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된 초기부터 비물리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특수한 힘, 이게 이제 생긴데 이것이 유기체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살아있는 유기체,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체죠, 그죠? 이 오거닉 애니멀즈들, 이것들은 어떻게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 답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이건 이제 동물이고요. 식물의 경우에는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광합성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대사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대사는 그리스어, 이 대사의 어원인 그리스어 뭐뭐뭐는 교환이나 변화를 뜻한다. 이거 한울에서 나왔는데 여기 라틴어를 썼는데 하다못해 여기 히라버를 써놨는데 그리스어를 하다못해 라틴어로 조금 전사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고마웠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메타 뭐뭐뭐인 것 같아요. 제가 히라보를 배우다가 말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뭔가를 교환한다. 대사작용인데,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 신진대사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대사율이 떨어져가지고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쪄. 이렇게. 진짜 살이 엄청 쪄가지고 완전 우울한데 한 번 찐 살은 또한 빠지지 않죠. 아무튼 이제 이런 대사가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체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놈의 이 음의 엔트로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는 뭐냐 해가지고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 볼츠만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수식도 나오고 이제 이때부터가 엄청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트로피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 챕터가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요약하고자 하는 요약하고 할 주제는 제가 감이 못 되고요. 이제 저도 생명현상이라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을 한번 들춰봤고, 이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요약한 그 콘텐츠는 김범준이죠. 성균관대 물리학 교수로 있는 이제 그 선생님이, 거기도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그 채널을 열었었는데 조금 반응이 선생님의 콘텐츠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지면 자체가 너무 광고가 잘 되진 않고 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유튜브로 가서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면 정확하게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슈레딩거의 이 책을.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열심히 하시는 물리학자 김상욱의 경우에는 알쓸 심전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비슷한 이제 콘텐츠인데, 거기서 이 슈레딩거의 책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인상적인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슈레딩거는 물리학자고 노벨상도 받고 한 사람인데요. 자기가 생명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가 무슨 자기 전공도 아닌 생물학자가 다루는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는 거죠. 그 선을 넘어야지 우리가 큰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고, 이 책에 이러저러한 오류가 물론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많을 것을 두려워하여 문제 설정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 그럼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건데 뭐 하루 살아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훌륭한 선례로 이제 이 책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물리학자지만 생물학자들의 연구 대상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물리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여 이후 이제 생물학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이제 저도 훑어봤지만 그 밖에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 어떤 채널이었는데요. 거기 겸손한 지식 줄여가지고 겸지, 거기에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이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책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은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원리로 보지 않고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슈레딩거였고요.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현상으로 본다 하면은 이런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것은 이제 최재천의 많은 책 중에 이제 한 권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산 것은, 이게 초등학교,
정확한 생각이 안 나는데 5학년인가 국어책에 실려 있어요. 코끼리인가 누구에 관한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최재천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 생태학자, 진화생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대표적인 통섭 이런 것도 주장하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지금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이 초등학생이 읽어도 될 정도로 쉽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재천의 공개 강의, 여러 이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강의를 보면 그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걸 언급을 하면서 그 무렵의 학자들은 글을 굉장히 어렵게 썼다. 되게 문장이 길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영어 문장을 가지고 와서 쭉 이제 선생님이 직독 독해를 이제 해주시는데 저도 보면서 저 때는 정말 그 학자들이 일반인들하고 담을 쌓기 위해서 글을 썼나 보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글을 길게 쓰고 복잡하게 쓰고 막 관계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장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지만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보다 더 친근하게 친절하게 쓴 책은 이제 없을 것 같아서 지나가는 길에 이제 소개를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슈레딩거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슈레딩거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종회기원입니다. 이건 이제 유시민의 제목이 문과남자의 과학공부인데요. 유시민 책을 봤습니다. 유시민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봤을까 해서 책을 이제 펼쳤는데요. 유시민의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부제는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폴 고갱의 그 그림 제목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가 그 유시민 나름대로 이 과학의 분과를 분류한 방식이에요. 굉장히 그 기지가 번뜩이는 정말 유시민이구나 싶은 그런 분류인데요. 목차를 딱 펼치면, 자, 제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이 영상을 찍을 때 좌우가 바뀌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저거를 설정해서 바꾸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가 이런데, 먼저는 이제 인문학하고 과학을 한번 분류를 해보고요. 구별을 해보고, 그 다음은 나는 무엇인가, 이게 뇌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루는 거에 일단 말 그대로 헤드죠. 그죠? 그 중심부, 기저에 있는 건 결국 뇌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뇌과학이 어쩌면 이제 답해 줄 거고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 근원을 이제 보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근거, 목적, 이런 것들을 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화학.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중등 1학년 과학에, 그러니까 물리 파트죠. 거기에 입자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보이려 법칙, 샤르레 법칙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가 어떻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고 그 상관관계를 이제 밝히는 그런 건데요. 중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입자에서 분자, 원자 이런 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큰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학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물리학인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네, 이거 이제 우리의 그 과거와 미래를 이게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 미래라고 했으니까 시간인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물리학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정말 물리학자라면 응당 질문을 던져야 되지만 다 피해가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시간이 무엇인지 답할 수는 정말 너무나도 없다. 너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시간을 측정은 할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그 김범준이며 김상욱이며 이제 그런 학자들이 강의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데 그 많이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유시민이 얘기하는 거는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 상대성 이론 이런 거죠. 에이젠슈타인이나 그 다음에 양자역학 나오고요. 엔트로피 묵시록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지금 이건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불교 유물변증법하고 묶여 있어요. 그만큼 이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오면은 이거는 과학인지 철학인지 심지어 나아가서 무슨 불교의 선문답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논의들이 많은데, 어려우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뭡니까?
문과에 훨씬 더 이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쉽다라고 또한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이제 김상욱이 나와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한 분 더 있던데, 김갑진. 최근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분도 그 슈레딩거의 고향이며 뭐며, 그러니까 이쪽인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쉽게 설명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설명은 정말 쉽게 하시는데, 접수가 제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귀에는 들어오는데 진짜 어떤 분 말 맞다. 나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는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을 지금 이제 유시민이 풀어서 요약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놀이인가 해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제목이 수학의 아름다움, 천재들의 지적 유의, 난 부럽지가 않아. 마지막은 난 부럽지가 않아입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는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장기하가 2022년에 냈나 앨범을 발표했죠. 또 한동안 안 하다가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거랑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라는 식의 그 가사만 계속 반복되는 또 노래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지금 서문이랑 생명 관련 부분만 봤는데요. 본인이 이제 인문학 철저하게 문과니까 하지만 과학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쓴 책이고, 과학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코스모스, 뭐 이기적 유전자, 그다음 뭐 이는 MC 제곱, 뭐 김상욱의 양자 공부, 과학 콘서트, 이건 정재승이 쓴 거죠. 이런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거요, 이거. 자, 이런 것들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작가 유시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게, 유튜브 중에 이 알릴리오 북스 있거든요. 저도 이거 좀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텍스트로 옮겨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던 모양인데, 영상을 문자 텍스트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망설이는데, 이제 아내죠. 그건 재미없을 것 같고 차라리 과학책 읽은 얘기를 써봐라 해서 이제 그 충고에 따라 쓴 책이다라고, 사실상 아내랑 같이 썼다. 왜냐면 이제 아내가 그 수학자니까 마지막 챕터는 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한 걸로 여기 적어도 저자의 말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영상을 텍스트로 바꾸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대목에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알릴리오 북스가 굉장히 좋은 채널이었거든요. 되게 이제 거기 그 책 소개도 잘해주고, 유시민이 굉장히 열심히 읽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이렇게 같이 사회를 보고, 또 패널들 한둘, 보통 2명 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내실이 있는 콘텐츠지만, 텍스트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책 기획을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물학을 이제 지금 생명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인데요. 도대체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묻는다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DNA 뭐 이런 게 들어가지만은 사실 많이 얘기하는 게 종의 기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찍은 적이 있는데, 리처드 도킨스의 뭡니까? 그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거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의 기원을, 이 다윈이 어떤 식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그 멜서스 이론을 다윈이 많이 참고했더라고요. 참고해서 이제 자기 저작에 필요한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를 거듭을 하는 중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나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사회생물학자죠. 그 스펜서의 이론을 또한 이제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원래는 쓰지 않았는데, 그 스펜서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거를 네. 적자 생존, 진화 같은 말을 쓰지 않고 변이, 생존투쟁, 자연선택, 형질, 대물림, 번식, 멸절 뭐 이런 표현들을, 주로 이런 개념들을 썼는데, 스펜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적자 생존, 진화와 같이 보다 더 이제 그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또 얘기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유시민이 자기식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
모든 종은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다. 종이 각각 독립해서 발생하였거나 조물주가 따로따로 창조했다는 당대의 지배적인 어떤 관념을 뒤엎는 이 결론을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두꺼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신화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권마다, 어느 문화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곰이모를 낳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나 이런 거 보면 되는데 그게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어떤 설득력 있는 이론이 없던 차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과학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인상적이었던 게 다윈은 빈약한 물질의 증거와 대담한 결론의 간격을 추론으로 메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시는 뭐 유전자니 뭐니 하는 게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증거가 되게 빈약했는데 이러저러한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갖고요? 추론 갖고 한 거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아니죠. 천재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끊임없이 이제 이 이론들을 다듬어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윈의 어떤 이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정치가로서의 어떤 유시민이 보이는 대목인데 다윈의 이론을 우파 좌파에서 좌우에서 같이 다 이제 써먹는데요. 우파는 오용을 했고요. 거봐 강한 놈이 살아남아 적합한 존재가 살아남는 거야. 부자가 부자인 건 당연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건 당연한 거야. 저것들은 그냥 이렇게 쓸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 쓰기 되게 좋은 이론이고요. 이제 좌파가 볼 때는 이거는 약육강식이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 별로 맞지 않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배척해버리고 그게 이제 사회복지정책 같은 걸 논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감동받은 얘기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책은 뭐 저도 좋아하고요. 그 이기적 유전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기적 유전자만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그 물질적 유전자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나란히 도킨스가 이른바 문화 유전자를 얘기를 해요. 밈입니다. 밈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또한 이제 왜냐하면 저쪽 유전자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 문화 유전자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책인데요. 다윈의 이제 종의 기원인데요. 이건 이제 장대익이 번역한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이거를 마음 먹고 이제 읽어보려고 펴긴 폈는데 이 두께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대익 선생님 여러 강의 영상을 봐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완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핵심적인 개념, 그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나 혹은 이제 제가 일반 독자잖아요. 이 일반 독자가 읽기 편한 어떤 챕터, 그걸 이제 찾아갖고 읽으면 좋다라고,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인가 어디서 이제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종의 기원, 이 생명의 이제 기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가닿는 지점은 뭐다? 이 종의 기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종의 기원은 반대인 거예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유전자라든지 뭔지 이거를 모를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갈라파고스 군도인가요? 카르섬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 핀치인가 그 새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애들 초등 4학년 그 과학책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생물 분류법이 있어요. 이 다윈이 보고서 뭐 핀치 불이며 부리의 모양이며 날개며 뭐 색깔이며 이런 거 갖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윈은 현상을 보고서 생명 현상을 보고서 그 원리를 이제 파헤치고 기원이니까 역사적인 뿌리를 이제 이렇게 쫓아가는 거고요.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반대로 어떤 생명 현상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미시적인 세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놓고 보면은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이제 좀 보편적인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궁극으로는 그 공각기동대나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접한 콘텐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거는 그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인데 그 만화 플루토예요. 애니메이션 말고요. 아직 못 봤고요. 그래서 그 만화책 플루토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읽어봤고요.
제대로 못 읽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 세 권은 지금 읽어야 되는 과제네요. 예. 얘는 그냥 이제 길잡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이 과학에 대한 지식을 더 얻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책을 봐라 해서 레퍼런스 잘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좀 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찍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